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과 세상이 보이는 시간 아침 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수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골든타임 박상원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 소장, 이호선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올 상반기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을 살펴봤더니 서울 수도권이 아닌 영남권이었습니다. 네. 과열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서 어떤 지역들이 더 올랐는지 한번 보시죠. 네, 우리 정철진 칼럼장 소개 좀 올 해주시죠. 상반기입니다. 네. 1월부터 네. 6월 말까지의 이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인데요. 대구 수성구의 평균 가격이 9.51% 상승. 네. 거의 6개월간 10%의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는 거고, 2등이 대구 동구, 3등이 대구 서구, 4등이 대구 달서구. 그러니까 탑5 중에서 4곳이 다 대구에 몰려 있었는데요. 이게 올 상반기만의 일이 아니라 최근 2년간, 길게 보면 3년간 계속 아파트 가격 1위가 바로 대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구의 아파트 시장은 완전히 좀 다른 세상이다. 이미 대구 분들은 더 잘 아시고, 뭐 대구에 뭐 친지분들, 친척분들 있는 분들은 한 최근 2년, 3년간의 대구 아파트 가격 폭등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상위 30곳 가운데 네. 절반이 대구뿐만 아니라 부산이나 포항 등 영남권에 몰려 있다는 것도 새로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건 대구 효과인 것 같고요. 예. 부산은 이미 한 차례 급등기를 지났다가 쉬었다가 다시 오르는 거고, 역시 영남권의 핵심은 대구인데 왜 대구 아파트에서부터 이렇게 폭등세가 지속되느냐,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일종의 뭐 미스테리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글쎄 뭐 가장 기초적인 거는 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너무 공급이 없었다. 네. 반발이다. 뭐 이런 분석이 가장 주요합니다. 근데 매매 가격도 지금 상당히 높은 편이죠? 네, 평당 1,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방에서 평당 1,000만 원 넘기 매매가가 네.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 1,038만 원인데 1,500만 원, 뭐 거의 1,800만 원에 육박하는 아파트도 최근에는 있어가지고, 심지어는 이 대구 분들이 서울 강남으로 많이 올라오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구의 아파트를 사느니 강북에, 강남이 아니라 서울 강북권의 아파트가 거의 가격이 비슷하니까, 살 수 있죠. 네. 예, 강북에 와서 이제 자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아파트 산다 해서 최근 강북권에 이 아파트 매매하신 분들의 또 상당수 비율이 대구 분들. 그러니까 이 대구발 부동산 이 폭등 뭐 열기라는 게 상당한 것 같습니다. 네, 신규 청약 시장도 뭐 영남권의 강세 네. 굉장히 두드러진다고요, 역시? 그렇습니다. 뭐 지금 신규 청약 비율 60대 1 이런 거 나오는 것들 네. 거의 다 대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구 수성구, 범어구, 달서구, 서구 뭐 다들 이 아파트에 관련해서는 지금 탑인 그러니까 지역. 1위가 지금 대구고요. 그렇습니다. 89.3대 1. 예, 네. 평균입니다. 다음이 부산, 예. 60대 광주. 1. 예. 울산, 서울이 5위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청약 경쟁, 청약 열풍은 지방에서부터 지금 불어 올라오고 있다고 봐야 돼요. 저게 한 2년간 이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가장 큰 지방 원인은 열풍. 그동안 아파트 공급이 안 돼서 그렇다. 그렇죠. 10년부터 2012년 말까지가 거의 전무 뭐 한 3천 가구 정도 안 됐었거든요. 연간 공급이. 네. 이게 팍 풀리면서 2013년부터 막 갑자기 가격이 급등하는 거죠. 네, 대구에 이런 열풍 원인은 어디 있고 좀 정상적인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공급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예. 그의 반발작용으로 막 터지고 있는데, 지금 뭐 과열 논쟁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좀 들여다보면 또 당장 내년 후년에는 공급 억제 정책을 또 취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3천 가구, 5천 가구로 뚝 떨어져서, 글쎄요, 저는 이 대구 아파트 거품이 바로 꺼질 것이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보거든요. 네. 상당 부분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 가격대가,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 시장이 뜨면 소비에도 즉각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네, 자동차 한 대 값에 맞먹는 고가 TV. TV. 이 판매 1위도 서울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어디입니까? 부산 지역이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네. 있죠. 예. 그 최근 나오는 그 TV에 대한 건데, 뭐 대구, 부산이 이렇게 좀 막 잘 돌아가다 보니까 그쪽 지역 분들이 또 소비도 늘린다, 이런 얘기도 솜술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 TV 얘기 드리면 최저가 한 479만 원인데 최고 가격이 3,600만 원 네.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하고 서울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런 TV, 3,600만 원짜리 TV 어떠십니까? 봤으면 좋겠네요. 저는 아직 본 적도 없어서 잘은 모르긴 하겠는데 예. 일단은 뭐 그 소비가 살아난다는 개념에서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양극화를 또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할 것 같아요. 네. 저희 집 TV는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 뭐 10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아주 저렴한 TV인데 그래도 TV는 잘 나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소비에 도움이 된다면 어느 측면에서는 조금 더 호황을 기대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시점이 되겠죠. 우리 박상훈 소장님 부산이신데 부산 그렇죠. 사나이들 원래 손이 큰 겁니까? 아니 근데 제가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저는 배가 아픈 것이 제가 부산 해운대 살았었는데 해운대를 떠나고 오니까 해운대 아파트 저거는 뭐 반대로 계속 아파트가 있는데 뭐 해운대가 어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뭐 1위, 2위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정말 바다가 있고 뭐 좋죠. 거기다가 요즘 이제 그 고가 아파트들이 그 요트 경기장 옆에 많이 생겼기 때문에 아마 그 서울 분들도 여행 가시면 비주얼이 좀 다를 겁니다. 최근에 다녀오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홍콩보다 낫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바다가 주는 풍광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매력적인 도시죠, 부산. 네. 네, 부동산 비수기가 여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이 여름 비수기가 네. 사라졌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미스터리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데요. 그건 미스터리라기보다 이제 예. 저금리 때문에 이제 대출 수요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이 정도 3%대 대출 금리는 감내할 수 있다 하고 요즘은 좀 다들 머리가 또 빨라지셔가지고 고정금리로 많이 막 받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금리인데 이자율이 한 연 4%가 안 된다. 그러면 고정금리로 뭐 15년간을 받아버리면서 네. 부동산에 대한, 왜냐면 지금 월세 수익률은 5%, 6%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플레이들을 지금 많이 자산가들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부동산 시장 굉장히 미스테리가 얽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계속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예. 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바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서울 시내 면세점 대전에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승리한 재벌 오너들의 리더십이 새삼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그리고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 세 사람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리더십 예. 어떻게 다른지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죠. 예, 세 가지로 지금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이부진 사장, 행동하는 리더십, 그리고 정몽규 회장, 주도 면밀한 리더십, 김승현 회장, 뚝심 리더십. 약간씩 다 다릅니다.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번에 이제 대기업 그 사업권 두 곳이 딴 곳들입니다. 하나 HDC 신라와 네. 이제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에서 이제 두 곳의 오너들에 대한 분석인데요. 왜 행동하는 리더십인가? 실은 호텔 신라가 독과점 논란 때문에 이번 입찰은 아예 뭐 끼지도 못할 그럴 운명이었었는데 이제 이부진 사장은 절대 면세점을 놓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현대산업개발, 그러니까 삼성현대 엄밀히 말하면 경쟁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쪽 경쟁자와 함께 손을 잡고 뛰어드는 이 전략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HTGC 신라라는 합작법인을 만들었는데 그런 행동하는 리더십이 돋보였다라는 거고, 이제 정명구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제안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아이파크몰을 이제 선뜻 거기에 네. 대한 상대적으로 내면서 일도 굉장한 주도 면밀한 분석 끝에 이제 신라와의 합작도 성공시켰고 허락을 했고 거기와 함께 또 이번에 뭐 함께 승리를 거뒀다 그런 게 있고, 뚝심 리더십 김승현 같은 회장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들이 약자다 여의도 뭐 말도 안 되는 네. 이렇지만은 거기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김승현 회장은 예. 무조건 해라 내가 다 책임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물어비추니까 지금 후일담은 거기 그 하나 팀 있지 않습니까? 네. 거의 몇 개월간 집 자체를 못 들어갔답니다. 네. 김승현 회장이 워낙 저렇게 치고 나오니까. 그렇죠. 네. 저기 뚝심 리더십이라고도 나오는데 해결사 리더십이라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김승현 회장 같은 한 방에 경우는 강하다 뭐 이런 아니 의미 뭐 같은데. 이성대 단순히 뭐 뚝심이라기보다는 29의 공군 중위로 아마 복무 중에 아버님 그 김종현 회장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른바 김정은도 아닌데 29의 이제 기업을 물려받습니다. 물려받아서 그 당시 하나그룹이 한 1조 규모였는데 사실은 승계받고 거의 40조 정도로 키웠죠. 네. 그러니까 그 선대의 하나와 김성현 회장의 하나는 전혀 다른 것인데 81년도에 29살에 기업을 물려받으면서 전혀 다른 하나로 이제 놀라운 변신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재벌 2세 가운데서 그러니까 저기 이부진 회장이나 정몽규 회장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죠. 81년도부터 그야말로 뭐 비바람 맞으면서 키워온 거기 때문에 뚝심이라기보다는 이른바 내공에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지금 3세 CEO하고는 달리 81년도부터면 뭐 50, 60을 다 거치면서
기업을 40배 이상 키워냈고 전혀 다른 하나를 만들어냈다는 측면에서는 사실상 창업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네. 이게 사내의 카리스마나 뭐 모든 측면에서 그렇다고 본다면 뭐 김승현 회장이 이번에 한번 다시 또 자기 실력을 좀 보여준 게 아닌가. 근데 가장 주목을 받은 오너는 역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었는데요. 굉장히 네. 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행동하는 리더십이라고 나왔는데 직접 다니면서 그렇게 격려를 하고 했다면서요? 중국 현지에 가가지고 뭐 경영진들뿐만 아니라 예. 외교부도 방문을 해가지고 메르스가 있었을 예, 때. 네. 도움을 직접 청하고 1대1로 만나가지고 식사도 하고 막 그랬다는 얘기가 들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하는 그 현장에 그 떡을 싸들고 가가지고 떡을 나눠주면서 서로 격려를 해줬을 뿐만 아니라 뭐 잘 안 되면 어떡하냐 그 이제 책임자가 그러면 내가 옷을 벗겠다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나는 옷도 못 벗지 않느냐 예.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주변을 이제 흐뭇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어쩌면 이제 여기 이제 여성 리더들 중에는 그러니까 리더들 중에 여성이 유일한데요. 여성 리더십에 아주 중요하고도 그 따뜻한 측면을 좀 보여줘가지고 이번에 정말 빛나는 리더십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빼다 박았다. 네, 승부사적 그런 평가도 나오고 기질이 있죠. 있다라는 얘기 이번에 정말 이부진 네. 회장 사장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부진 사장이요 입찰에 강해요. 입찰 전승입니다. 예전에 한번 롯데랑 한번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루이비통 가지고 굉장히 한번 그렇죠. 세게 붙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거 승리했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어쩌면 신라 면세점이 우뚝 서는 어떤 계기가 됐던 것이거든요. 이부진 사장의 경영 능력, 야 재벌 3세인데 잘할 수 있을까라는 시장의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걸 한 방에 불식시킨 게 그 인천공항의 그 루이비통 입점식 그 사건이었는데 이번에 또 사실 대박을 쳤죠. 그러면 경영 능력은 어느 정도 이제 입증이 된 거고 또 하나는 이 이부진 사장이 뛰어난 게 하나가 우리나라 이제 기업가 CEO 아닙니까? CEO들도 저는 이게 정부 감각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언론과의 대미디어 관계라든지 고객과의 소통의 문제가 있으니까 정무 감각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웬만한 정치인들보다 정무 감각이 좋습니다. 네. 그 신라호텔 폐쇄하고 하는 것들이 겉에서 보기엔 이거 뭐 좀 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그게 사실은 쉬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거 보면 이분이 사장의 경영 능력뿐만 아니라 뭐 정부 감각도 굉장히 많이 잘 갖춘 것 같아서 앞으로 호텔 신라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주 신라호텔도 폐쇄하고 지금 10일간을 같이 직원들과 있었다고 해서 네. 직원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저도 뭐 어릴 때 재계 출입할 때부터 많이 뵀지만 정몽규 회장 예. 소리 없이 움직이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합작도 이제 이부진 대표에게 많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실은 그 승부수 카드를 던진 게 정몽규 회장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특히 과연 또 이번 호텔 신라의 파트너로 정몽규 회장이었었기에 그 HDC 신라가 더 빛났다 이런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기 지금 나오고 있지만은 뭐 면세점 설계나 인테리어, 아이파크 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주도 면밀한 리더십이라고 네. 해야 될까요? 그게 어떤 또 하나의 정몽규 회장의 장점이 드러났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실은 면세점 사업권 자체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아니거든요. 이게 관광 산업이 파이가 커져야 그때부터 황금알을 낳는데 지금 보면 정몽규 회장은 뭐 자체 사업권 하나보다는 한국 관광의 큰 그림을 좀 그리고 있어서 역시 정몽규 회장이라는 네. 이 또 하나의 이 거물이 이번 판을 이끌어갔던 그런 또 리더십이 빛난 리더십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저희 출연진도 이번에 면세점 관련해서 내기를 하면서 뭐 희비가 많이 엇갈렸습니다만 네. 제게도 뭐 희비가 엇갈렸고 하지만 또 연말에 또 2차 면세점 선정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떨어진 패자들도 뭐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7월 13일 바로 본격적인 삼복더위를 알리는 추목입니다. 알고 계셨죠? 보양식으로 과연 뭐 드실지 결정을 하셨습니까? 원래 뭐 삼계탕 가장 유명한데 올해는 약간 판도가 좀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먼저 자료부터 좀 잠깐 보실까요? 네, 역시 강자는 삼계탕인 건 맞지만 보양식의 재료, 지금 전복이랑 장어가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지난해 대비해 그 판매량이 부쩍 올랐어요. 지난해 대비죠, 저게 예. 증가율. 네. 예. 전복 같은 경우에 거의 4배, 5배 네네. 팔리고 있죠. 장어도 많이 팔리고 있는데 생닭은 당연히 요 최근 2주가 많이 팔립니다. 오늘이 복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전복이 많이 팔렸는지 이렇게 보니까 최근에 양식 출하량이 많이 나오면서 장어도 그렇고 전복도 그렇고요. 가격이 많이 떨어졌군요. 떨어져서 네. 많게는 지금 한 40%까지 네, 떨어지니까. 지난해 대비 40%. 예. 이 장어, 뭐 전복이 특히 끼고
특히 저는 좀 이제 대학생 때나 이럴 때 좀 장어를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원래 젊은 친구들이 장어를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요즘 2030이 몸에 대한 어떤 보양에 대한 의지가 강해져서 요즘 대학생들도 그렇게 장어를 먹으러 다닌다고 그럽니다. 네. 수요 자체도 네네. 이게 굉장히 뭐 50대 이상의 장어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확대된 것 같아요. 많이. 네. 장어의 인기도 높아지고 일단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장어 값과 전복값이 떨어진 게 이유다. 근데 주부 입장에서 더운 날 집에서 삼계탕을 끓이는 게 쉬운 일이 좀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이거 한번 하고 나면은 가족들은 예. 살고 주부는 죽어요. 그런 상황이 도달하는데 요새 홈쇼핑을 보면 아 정말 전복이 싸졌구나, 장어가 싸졌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요새 홈쇼핑 같은 경우 뭐 이제 전복은 옛날에 귀족 보양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라면에도 넣어 먹을 정도로 굉장히 저희가 일상 속에 들어온 보양식이 되었고 또 장어 같은 경우 사실 손질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 손질을 아주 쉽게 집에서도 금방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송도 빠르게 해주기 때문에 지금은 장어도 이제 현장 속, 일상 속으로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그 보양식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역시 영양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주부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영양가는 뭐가 있냐. 삼계탕은 뭐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일단 체력 저하에는 뭐 당만한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안에는 뭐 마늘도 들어가고 또 찹쌀도 들어가고 뭐 당귀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니까 그렇고 또 피곤이나 뭐 소화불량에도 굉장히 좋고요. 장어는 역시 남성들의 아이콘이다라고 이렇게 불릴 정도로 여러 가지 그 정력에도 좋다고 하지만 식욕 저하에도 좋고요. 또 네. 눈의 피로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수험생들에게도 많이 먹이거든요. 네. 전복 같은 경우는 여성들의 보양식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새 이상하게 20, 30대 남성들이 그렇게 먹더라고요. 허약 체질이나 눈의 피로 또 산후조리에도 좋아서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이런 효능들이 요새는 40, 50대가 아니라 20, 30대들이 이제는 사회가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니까 나를 좀 보호하자. 내 몸은 이렇게 내가 말을 챙긴다. 했습니다. 예.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예, 전통 보양식인 삼계탕을 먹을지 최근 값이 떨어진 네. 장어나 전복을 먹을지 하여튼 고민이 되는 초복입니다. 비록 비가 내리긴 하지만 예. 오늘 한번 초복 점심 어떻게 할지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시간입니다. 서울시가 6월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코 마일리지 사업을 개편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리비나 각종 지방세를 결제하는 데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 에코 마일리지 알려드립니다. 네, 유용하고 재밌는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오늘은 최고 1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서울시의 에코 마일리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코 마일리지란 친환경 에코와 쌓는다, 마일리지의 합성어로 친환경을 쌓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에너지를 절약해 지구 환경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마일리지로 돌려주는 겁니다. 혜택을 받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구청 민원실이나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이름과 주소 등을 입력하시고 회원가입을 하면요. 매달 전기와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데요. 수집되는 에너지 사용량을 6개월 주기로 체크해서 최근 6개월 사용량이 지난 2년간 사용량에 비해 10% 이상 줄었을 경우 에코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겁니다. 이 에코마일리지는 현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또 관리비나 각종 지방세를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환경도 지키고 돈도 절약하는 에코마일리지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사건 사고 넘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볼쇼이 발레 학교 굉장히 유명한 네. 발레 학교인데 이 학교에 유학까지 간 부잣집 아들이 대포통장 사기범으로 전락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태현 변호사가 먼저 설명해 드립니다. 예, 2015년 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러시아 볼쇼이 발레 학교에서 유학까지 했던 30살 발레리노 이모 씨가 주범 A 씨와 함께 러시아 선원이 많이 거주하는 부산 초량의 텍사스촌으로 갑니다. 거기서 이 이모 씨 유창한 러시아어로 러시아 선원들에게 얘기를 하죠. 야, 너희들 말이야 통장을 개설해서 나한테 갖다 주면 한 사람당 25만 원에서 30만 원씩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러시아 선원들 입장에서야 국내은행에서 통장 개설하고 갖다 주고 돈 받고 바로 출국하면 되니까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겠죠. 그렇게 해서 통장을 모읍니다. 이 통장을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넘기고 그걸 받은 유통조직은 또 다른 유통조직에 넘깁니다. 그런데요, 이 유통조직을 거쳐갈 때마다 통장 가격이 오릅니다.
처음에 이모 씨가 러시아 선원으로부터 통장을 샀을 때는 통장 하나에 25만 원에서 30만 원 받았는데 그것이 유통업체를 거치면서 65만 원, 85만 원, 110만 원 이렇게 가격이 점점 오른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소비자한테까지 전달이 됐는데 그리고 경찰에 붙잡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요. 특이한 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범인 이모 씨가 부유층의 자제이고 러시아 볼쇼이 발레학교에서 유학까지 했던 재원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통장 명의자들이 러시아 선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통장 명의자 같이 러시아 선원 같은 경우에 통장 만들어주고 돈 받고 바로 러시아로 출국하게 되면 우리 사법망의 어떤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 유통업자들을 분석을 해보니 대포 통장이나 사기범 전과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휴대폰 수리기사, 휴대폰 대리점 업주, 대리운전기사 같이 일상생활을 하는 평범한 시민들이 단순히 용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범죄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현행 전자금융법에 의하면요. 대포 통장을 유통시킨 사람뿐만 아니라 이것이 범죄에 쓸 목적을 모르고서 대포 통장을 만들어준 사람까지 처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 쉽게 벌려고 하다가 전과자 되는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야, 돈 줄 테니까 통장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거절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김태현의 사건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부유층의 자제로 알려진 유학생 이모 씨. 어쩌다 해외를 떠도는 범법자가 됐을까요? 경찰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유학생활하면서 좀 도박에 빠져가지고 생활을 좀 엉망충했나봐요. 지옥회사도 마찬가지였고 좀 당분간 독립해서 살아봐라 경제적 지원도 끊었었는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네, 대포 통장. 이게 보이스피싱에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네. 기본적으로 필요한 도구죠. 네. 범행 도구죠. 보이스피싱도 보이스피싱, 차명 계좌 할 때도 그렇고 네. 통장에 요새 돈에 관련된 범죄는 필수거든요. 왜냐면 어느 순간 무슨 범죄를 하든지 돈을 먼저 뽑아야 되니까 네. 그 대포 통장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뭐 횡령, 사기, 뭐 온갖 범죄에 이용되기 때문에 범죄 단체, 경제 범죄 단체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이건데 그래서 지금 이게 점점 많아지는 거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이게 잡기가 쉽지가 않은 게요. 명의자들 지금 출국해버리잖아요. 이 네. 선원들 러시아 대개잡이 여성 선원이라고 하거든요. 아니, 어떤 러시아 선원이 안 하겠어요. 통장 만들어주면 30만 원 준다는데. 하고 그냥 나가는 버리는 근데 저희가 거리를 걷다 보면 이런 전단지가 붙어 네. 있어요. 통장 삽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데 네. 지금 내국인들에게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 선원까지 러시아 선원까지 동원한 겁니다. 그게 이제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내국인 같은 경우에 내가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장을 만들어주고 모르고 이게 대포 통장인지 모르고 그냥 누가 부탁해서 해준 사람은 처벌을 안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올 초에 법이 개정돼가지고 이거 내가 범죄에 사용되는 건지 모르고 만들어준 것도 처벌이 돼요. 네. 그러니까 내국인들 같은 경우 만들어주기만 하면 무조건 처벌이 되는 거니까 이제는 내국인 상대로 해서 이게 하는 게 쉽지가 않죠. 내국인들이 점점 그런 상황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을 고르는 거죠. 외국인 네. 입장에서 뭐 사법당국에 추적이 잘 안 되니까요, 이거. 네, 이 러시아 유학생 같은 경우에 대포 통장만 지금 20개를 팔아서 1,300만 원 정도를 챙겼다고 하는데 보통 이 정도 가격에 거래가 됩니까? 그러니까 갈수록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25만 원, 30만 원 줬다가 유통조직 하나, 이게 되게 점조직으로 유통이 되니까. 네. 하나 할 때마다 65, 85, 110만 원 이렇게 계속 높아지는 거거든요, 가격이. 이게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수요는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내가 그 대포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바로 팔게 되면 바로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약 범죄도 그렇고 이런 대포 통장 범죄도 그렇고 점조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직을 하나하나 거칠 때마다 우리가 이제 보면 유통망이 늘어나는 거니까 유통 마진이 붙는 거죠. 네. 가격이 계속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 소비자한테 올 때는 한 110만 원 정도에 거래된 거 같아요. 예, 네. 지금 뭐 자막 보시면 2,200만 원까지 뛸 수 있다.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가격이. 저것도 계속 거치면은 그렇게 되죠. 네. 가격이 자체가. 네, 그 보이스피싱 팀이 옛날에 뭐 전화하는 팀, 뭐 사기 팀, 뭐 찾는 팀 이랬는데 최근에 가치가 가장 올라오는 역할이 이 통주라는 통장 주인의 이 롤과 비중과 역할이 가장 많이 튀어올랐다고. 그렇죠. 대포 통장 확보하는 그리고 하고 돈 가장 찾아올 수 있는 네. 이 통주의 역할이 가장 커서 가격이 뭐 1,000만 원대로 오른 것만큼 보이스피싱 팀에서 요즘은 전화해서 막 직접 뜯어내는 이 역할보다는 예. 마지막 이 통장 관리하는 쪽의 역할도 굉장히 비중이 커졌다는 게 실은 이 대포 통장의 중요성, 희귀성,
그게 가장 범죄의 핵이라는 것도 또 방증하는. 네. 네, 이런 대포 통장 바로 가장 많이 악용되는 곳 말씀드렸듯이 보이스피싱인데요. 금융당국과 경찰이 이 보이스피싱 사건의 실제 통화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를 했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그 압수된 물품 중에 지금 이 명의로 된 농협하고 신한은행 통장이 같이 발견돼서 저희가 사실 확인차 연락드린 거예요. 아, 그래요. 제가 농협 직원인데 어쩌죠? 뭐라고요? 제가 농협 직원인데요. 그래, 알았어. 잘났다. 끊어. 예, 혹시 대출 필요한 부분 있으세요? 그렇게 사기 쳐먹어서 밥 먹고 살겠어? 좀 풀어답게 하라고, 풀어답게. 내가 잘 따라오자, 예, 고객님. 네, 네. 예, 쉽게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네. 이렇게 해?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좀 황당하기도 하고요. 황당하기도 하고 웃음도 어쨌든, 나오기도 예, 하고. 경찰청에서는 이 목소리를 학습을 통해서 좀 들어두고 미연에 방지하자라는 의미로 지금 올렸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이스피싱 조직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보이스피싱이 또 보이스피싱을 사기치는 그런 일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통주가 사기를 많이 치는 건데 최근 있었던 사기는 뭐냐면은 이 마지막에 인출하는 인출책, 통장 관리하는 인출책이 자기의 또 다른 조직과 짜고 돈을 찾고 있는 이 순간에 딴 걸로 경찰에 신고해서 나를 붙잡아 가도록 해라. 뭐 이런 네. 식의 각본을 하나 짠 겁니다. 그래서 인출하는 순간에 이제 경찰이 들이닥쳤는데 알고 봤더니 경찰이 들이닥친 이유는 이 보이스피싱 사기가 아니라 폭행죄로 딴 네. 자기 친구가 해서 검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 따라간 거죠, 경찰에. 그러니까 원래 보이스피싱 팀은 얘가 붙잡혔구나 해서 이번 판은 끝이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폭행죄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폭행 혐의는 그러니까 무혐의를 경찰이 받고 경찰에 잡혀가는 모습만 보여주려고 그렇죠. 하는 모습만 거죠. 자기 팀에게 보여주고 우리는 끝장났다 하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나머지 돈을 인출하는 이런 식으로 이 통주가 펼치는 보이스피싱 내에 또 다른 사기가 요즘 또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들은 보이스피싱, 이건 네. 구버전입니다. 새로운 버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의심스러운 전화가 걸려면 아무래도 고민해보고 한번 확인해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 한 장의 사진으로 대한민국을 뒤흔든 두 명의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 얘기 아마 좀 관심이 많으셨을 텐데 먼저 미스코리아보다 더 빛났던 미모의 71년생 동갑내기 이영애, 고현정 씨인데 자, 이영애 씨 사진 예, 저희가 보여드리기 전에 두 분 먼저 보면 71년생으로 동갑이에요. 동갑이죠? 네. 예, 71년생이면 사실 마흔네. 마흔이 훌쩍 넘은 네. 나이인데 아직까지 동안 미모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CF 데뷔했고요. 미스코리아에서 또 데뷔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네, 지난 10일 한국의 미를 뽑는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열렸습니다. 네. 원래도 어김없이 진선미 영광의 미스코리아가 탄생했는데요. 이 선발대회에서 정작 사람들의 이목을 끈 주인공은 선발된 미스코리아가 아닌 심사위원 이영애 씨 아니었습니까? 한번 보시죠. 저 사진을 두고 이제 말이 많았습니다. 네, 지금 이제 뒷줄에 이번 2015년 미스코리아에 선발된 미인들의 모습이 있고요. 그 앞에 심사위원인 이영애 씨 앉아 있는데 20대의 미모와 40대의 미모이기 때문에 좀 비교가 됐던 것 같습니다. 김대면서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저는 원래 이영애 씨 팬인데 그 뒷줄에 계신 미스코리아 분들도 뭐 아름다우시지만 뭐 예. 젊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근데 앞줄에 앉아 계신 이영애 씨가 저 뒤에 이제 왕관 쓰고 서 계셔도 전혀 뭐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미모를 뽐내주고 계시네요. 예. 원래 이영애 씨가 대단합니다. 처음에 이제 대중에게 알려진 게 산소 같은 여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운동해서 하는 화장품 CF로 굉장히 널리 알려졌었는데 지금은 산소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산소네요. 제가 봐도 정말 아름답고 저랑 나이 사실 별로 차이 안 나는데 참 부럽습니다. 네. 나이 같지 않으신가? 아니다. 한 네, 같은 여자가 봐도 정말 아름다운 동안 미모를 뽐내고 있는 이영애 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럽고요. 일단 또 한편 지난주에 한국과 일본 열도를 뒤흔든 동갑내기 네. 고현정 씨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바로 조인성 씨 10살 차이가 나던데 열애설이 불거졌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공항에서 네, 포착된 사진입니다. 네. 예, 일본에서 같이 여행을 하고 입국을 하는 사진이다. 얼핏 보면 연인 같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면서 다시 열애설이 불거졌습니다. 열애설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한번 났었고 뭐 방송에서도 나와서 고현정 씨가 농담처럼 뭐 내가 뭐 조인성한테 뭐 사귀자 뭐 그랬더니 조인성 씨가 아예 나는 누나처럼 쉬운 여자는 싫어 뭐 이랬다는 거를 뭐 무릎팍도사인가요? 나와서 한번 예. 고현정 씨가 얘기했던 걸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한번 여러 설이 났었는데 이번에는 소속사에서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돌 그룹 같은 데는 요새는 열애설 하면 다 인정을 하는데 저게 진짜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은 부인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뭐 이상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한 사람은 이혼녀고 한 사람은 총각이면 싱글들끼리인데 뭐 사귀는 게 사실 뭐가 문제겠습니까? 유부남 유부녀도 아니고. 근데 아마 그런 거는 좀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 한 분은 총각에 한 분은 이제 뭐 어쨌든 자녀가 있으신 분이고 여자분이 나이가 한 10살 많다 보니까 걔네 또 세간에 또 이상하게 보는 눈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소속사에서 뭐 그래서 맞는데도 불구하고 부인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아닐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뭐 좋아 보여요. 두 분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개인적으로. 그 조인성 팬들은 생각이 다를 겁니다. 그렇겠죠? 네, 열애설 말씀드렸듯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넘게 두 사람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열애설이 네. 터졌는데 두 사람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모종의 빌미를 주는 그런 발언들을 좀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제일 친하시네요, 누나랑. 이게 선배님들 중에서도. 누나입니까, 확실히? 네. 누나는 내 여자입니까? 아, 저도 그거 굉장히 궁금하네요. 예. 진심이. 너라고 부를 수는 없었어요. 그걸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거든요. 엄마한테 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마침 알맞는 책도 선물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변화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여자로 느낀 적이 없었어요? 아, 저는 진짜 그래서 궁금하니까. 전 진짜 왜냐면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이런 생각을 고등학교 이후에 이렇게 배워본 적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배워본 네, 지금 뭐 굉장히 재밌네요. 나이 차이 10살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전혀 나이 들어 보이지 않고요. 예. 근데 소속사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서로 다른 귀국 시기에 출국한 것, 귀국 일정이 맞았다. 교제는 당연히 아니다. 라고 뭐 공식 부인을 했으니까요. 뭐 저게 맞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건 이렇게 10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동안을 유지하는 네. 이 비결이 참 저희도 궁금한데 예. 미국 CNN 방송이 우아하게 나이를 늙는 비법 10가지를 공개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아마 관심들 많으실 거예요. 71년생 동갑내기 미모 얘기하면서 지금 뭐 얘기가 여기까지 지금 흘러왔는데, 네. 자, 우아하게 늙는 10가지 비결. 뭐, 꾸준한 얼굴 관리, 기본이겠죠, 이호승 교수님? 그렇죠. 꾸준히 얼굴을 관리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문제인데요. 그래도 이제 꼼꼼히 자외선 차단제하고 보습제 이런 것들 꼼꼼히 바르면 확실히 차이가 한 10년 뒤에는 확연히 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운동은 뭐 평생의 우리 청춘의 아이콘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요새는 또 짙은 화장은 오히려 나이 들어 보인다. 옅은 화장이 대세다. 그래서 오늘 저도 좀 옅게 했는데 별로 티는 안 나네요. 그다음에 손 관리를 요새는 최근에 아주 그 각광받고 있는 게 바로 손 관리인데요. 네. 손이 젊으면 그게 바로 아름다움과 젊음의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고 또 무엇보다 이제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아이템은 자신감이겠죠. 네. 자신감이 또 굉장히 중요한 청춘의 비결이고 우아하게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다른 스타일에서 이렇게 도전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나이 들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냥 멈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보는 거고요. 흰머리 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염색할 만한 것은 아니고 내가 흰머리 났지만 좋다 내 인생대로 살아가겠다 느끼고 또 뭐 5시간 이내로 자는 것보다는 뭐 7시간에서 9시간 충분히 자는 것도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병원에 한번 가보는 걸로 이게 10가지였습니다. 예, 흰머리에 당당히 맞서기 가장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외모도 중요하지만 외모만큼이나 마음도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변화를 겪고 있는 여야 정치권 이야기입니다. 함께 하시죠. 네, 여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정국 일단락 됐지만 일부 당직 인선 앞두고 또다시 뭐 당청간 파열음이 일부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일단은 윤곽은 드러났죠. 네, 일단 당직께서. 원내대표는 원유철 네. 의원 평택 출신이고 그다음에 정책위 의장이 약간 의외인데 부산 삼선 의원 김정은 의원 이제 이 조합으로 아마 이제 되는 것 같고 내일 김무성 대표가 이제 취임 1주년이니까 내일 후속 당직인데 아무래도 이제 관심이 집중되는 게 사무부 총장이 누가 되느냐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여든 야든 할 것 없이 어쨌든 뭐 큰 파열음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조합 자체도 이른바 개파색이 옅은 분들이 됐고 그다음에 뭐 김무성 대표도 전체적으로 지금 청와대하고 조율 속에서 간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무리한 뭐 이런 그 인사는 하지 않을 거로 봐지고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총선을 염두에 둔 포진을 짜지 않겠나 이래 봐집니다. 네,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은 정책위 의장 네. 열번 비박계다. 그래서 당청관에 오히려 더 좀
조율이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 나오고 있어요. 두 분 다 정치력이 상당한 분이죠. 네. 원유철 의원은 저 사적으로도 뭐 두 분 다 저 개인적으로 친한 분들인데 특별하게 뭐가 나지 않습니다. 뭐가 나지 않으면서 특히 원유철 의원은 나이에 비해 사선 의원입니다. 경기도 평택인데 경기도 의원도 지냈고 사선 중진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무난한 성격의 화합형이고 또 저분이 개인적으로 바둑에서 국회의원들 중에 서열 1, 2를 다툴 정도로 바둑이 한데 거의 세미 프로급인데 이 바둑은 오창원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화로운 어떤 정치를 추구하는 어떤 스타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원유철 원내대표는 여야 관계든 당청 관계든 굉장히 좀 부드러워질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유승민 대표가 직구 스타일이라면 유승민 대표는 좀 아우르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원유철 대표는.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보면 약간 의외였던 게 3선 원내대표의 파트너로 4선 선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해서 유승민 대표가 손을 잡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들은 원유철 의원이 좀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정치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원유철 의원이 상당한 정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오히려 기대가 크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야당 의원들과도 친분이 두텁다. 그렇습니다. 옛날 이제 그 이회창 때 탈당을 해서 국민신당으로 갔다가 야당 의원들하고 함께 민주당이 잠시 머무른 적도 있기 때문에 뭐 야당 의원들하고도 친하고 어찌됐든 굉장히 좀 부드러운 바람이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볼 때 이 블록버스터 같이 유승민 대표는 화려한 활극이 있었다면 좀 심심한 듯한 그러니까 MSG 조미료가 전혀 안 들어간 좀 심심하면서 이슈가 잘 안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기자들이 좀 괴로울지는 모르겠지만 당으로 봤을 때는 좀 소리 없이 조용하게 화합하면서 이렇게 좀 끌고 가는 능력이 좀 있다라고 봐지. 네, 이종걸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도 친분이 두터운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종걸 원내대표가 좀 한마디 했어요. 나무는 곧아야 한다. 흰나무는 제목이 되지 못한다. 흰나무. 나무가 힘은 당연히 뭐 쓸 데가 별로 쓸 데가 없는데 이종걸 원내대표가 유승민 원내대표에서 처음에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다가 유승민 원내대표가 핍박받는 유승민발 여야 갈등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이제 이른바 쉴드를 치고 했는데 저건 아마 이제 선배 원내대표로 좀 군기잡기용이 아닌가. 왜 휜나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글쎄 저 부분은 뭐 신임 원내대표가 휜나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 뜻은 저도 곰곰이 생각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2002년 새천년 민주당이 잠시 몸을 담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휘어졌다? 글쎄 뭐 탈당 경력을 가지고 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왜냐하면 그 탈당 경력이라는 게 그 당시 이회창 때 이제 그 이인재 상당히 많은 사람이 탈당을 했습니다. 신한국당을 탈당해서 이인재 국민신당으로 간 그게 있기 때문에 뭐 그 경로를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단 협상의 파트너로 등장했기 때문에 처음에 좀 길을 한번 죽이고 시작하겠다 뭐 이런 측면이 강하지 않나 이렇게. 아마 이종걸 원내대표 입장에서 청와대와 원내대표 관계를 얘기한 걸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와 원내대표의 관계. 그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부러지면 부러질지언정 휘지는 않은 스타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청와대에 맞서다 부러진 게 되는 거죠. 그 이종걸 원내대표 시각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원유철 원내대표가 왔을 때 야당에서 이제 비판하는 측면은 이거 예전에 그저 유승민 원내대표는 청와대에 대해서 할 말도 했는데 이거 원내대표 바뀌게 되면 이제 완전히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야당의 시각이기 때문에 원유철 원내대표에게 휘지 말고 차라리 부러져. 청와대에다 할 말을 하고 맞서야지 청와대의 어떤 하명기관 대선 안 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그게 꼭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적절한 지금 타이밍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청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여야 관계도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일단 당청 관계 복원하고 여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청와대와 이제 보조를 맞춰가는 게 이제 새누리당의 향후 스탠스라고 저는 보고는 있는데 어쨌든 그 이종걸 원내대표는 그 반대로 보시는 거죠. 맞서라는 거죠. 출장소 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저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원유철은 지금 평택갑 사선 의원이고요. 지금 김정은 정책위원장 후보는 부산 남구갑 삼선 의원인데 그래서 수도권과 부산의 결합, PK 결합이다. 이런 분석을 또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조합을 보면 두 가지를 염두니까 하나는 좀 이렇게 탕평, 무난하면서도 화합형 플러스 이제 내년 총선용이기 때문에 총선 역시 수도권과 PK가 뭐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되겠죠. 그것도 분명히 고려됐을 것이다라고 봐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경쟁 없이 원래는 이제 경선을 해야 되는데 뭐 의원들 대부분이 이제 추인을 했지 않습니까? 합의 추진 방향으로.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전체적으로 수도권 PK 조합, 그다음에 원유철 김정은 조합에 대해서 의원들의 컨센서스가 있다. 저 정도 조합이면 뭐 총선을 치를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내부적인 어떤 그 공감대 하에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래 봐집니다. 일단 14일 날 그 두 분이 결정이 되면 이제 사무총장
또 네. 이제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그렇죠. 사실상 이제 공천 실무를 맡게 될 두 사람이 결정이 예. 될 텐데요. 네. 지금 사무총장은 황진아 의원 의원. 지금 내정돼 있는 상태죠. 뭐 사실상 그렇게 네. 보도되는데 그것도 뭐 인사는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네. 근데 황진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군 출신인데 친박 인사인데도 개파색이 상당히 좀 옅죠. 옅은 보시고 황진아 만약 사무총장으로 간다면 사무부총장은 조금 더 친박 색채가 강한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래 봐지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뭐 김우승 대표의 자신감이죠. 뭐 친박 비박을 떠나서 예. 아울러서 내가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이번 2기 체제는 좀 표명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뭐 주변 핵심 참모들은 우려할지는 모르겠지만 김우승 대표는 확실히 좀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사무부총장이 중요하다. 실무를 다하는 분이죠. 네. 사무총장도 공천에 관여를 하지만 사무부총장이 실무적으로 이제 깨알같이 이제 다 이제 실무적으로 팔로우를 해드려야 될 분이기 때문에 사무총장, 부총장 다 중요하지만 다만 김우승 대표가 일관되게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새누리당에서 지금 어떤 형태든 총선 구도를 그려낼지가 중요한데 그건 결국 김무성 대표의 뜻, 그다음에 아까 뭐 정책위 의장 원내대표의 뜻도 중요하고 최고위원의 뜻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하는 분들이 사무총장, 부총장이기 때문에 특히 사무부총장이 주목을 하는 부분은 공천 실무 작업을 다 하는 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펜대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누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까? 그건 이제 친박 핵심 의원이니까 아무래도 뭐 윤상현, 뭐 예. 그다음에 지금 김재원 이렇게 대통령 특보죠. 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친박 핵심들 요즘 오늘 동아일보를 보니까 충박이라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충성스러운 분들로 뭐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지는데 김우승 대표가 어떤 구상을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당직 개편 내일 완료할 예정이라고 네. 하는데 내일은 바로 김무성 대표가 취임한 지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평가가 되고 네. 있는지 저희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지금 나눠지고 있는데 크게 당청 관계와 개파 문제, 차기 가능성 세 가지로 좀 나눠봤거든요. 예, 당청 관계에 있어서는 조종자 역할이 무난했다. 이게 긍정적인 평가고요. 예, 부정적인 평가는 수평적인 당청 관계 약속을 공약을 지키지 했었는데, 못했다. 예. 네. 개파 문제는 어떻습니까? 예, 극한 상황은 막았지만 친박 비박의 갈등 이번 뭐 유승민 원내대표 사태로 인해서 더 심해진 것 같은데 그 갈등이 좀 심해졌다라는 얘기 있고요. 네,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도 뭐 차기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지금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데 긍정평가는 유력 대선 주자 지위를 확보했다는 평가도 있는 반면 부정적인 평가는 정치적 신념, 비전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네, 뭐 두 네. 쪽 다 맞죠. 뭐 그러니까 사실 김우성 대표가 없었다면 어찌 됐을까라고 걱정하는 분도 당내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시선이 좀 엇갈리는 대목이 김우성 대표에 대한 평가라고 보는데 결론부터 딱 하면 작년부터 딱 1년 지났을 때 마이너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빅2, 빅3에 들어가는 올라왔기 때문에 어쨌든 그 전까지는 정치인 김무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몰랐거든요. 사실 몰랐는데 당대표가 되고 난 뒤에 메이저리그로 올라온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다음에 수평적 당청 관계를 이루었느냐 뭐 사실 수평적이라 보기는 힘들죠. 하지만 수평을 추구했을 때 당이 어떻게 됐을 것인가를 당내 사람들 물어보면 그건 파국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파국을 막았다는 것도 뭐 장단점이고 그다음에 확실한 과제는 이제 유력한 대선 주자 그다음에 야당의 대표로 여당의 집권당의 대표로서는 역량을 보여줬지만 대통령으로 가는 길에서는 자기 색깔,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은 숙제로 남아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그 비전을 보여주는 그 부분이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타이밍에서 그럼 김무성 대표가 마음속으로 비전과 어떤 꿈이 있는데 그걸 드러내는 게 맞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부정평가나 긍정평가가 잘 어울리는 것인데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다음 총선과 대선 당의 승리, 그다음 본인의 대권 플랜을 위해서라도 이 박근혜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 30%,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성공 이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게 무너져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실패한 정부로 낙인이 쉽게 대응이 되면 정권 정책 요원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이제는 일단은 갈등을 봉합을 하고 청와대 협력으로 성과를 낸다. 그리고 나서 내년 총선 지나고 아마 대선의 판국에 들어서게 되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자기 색깔을 낼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기 색깔을 내서 내가 차기 주자니까 나를 따르시 하기는 굉장히 사실 부담이 되는 것이고 그거는 결코 장기적으로 총선 대선 가선에서도 바람직한 전략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김무성 대표의 스탠스는 나름대로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 또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 저는 좋은 스탠스를 잡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아마 만날 가능성이 있죠. 네, 여권 새 지도부랑 청와대와 청와대랑. 네, 현경 수석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경 수석도 부산 출신인데 뭐 김무성 대표하고 친하고 뭐 지난번에 공심위원을 했기 때문에 공심위원을 했으니까 새누리당 사장을 아마
꿰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현기환 수석도 전체적으로 화합, 뭐 대화를 중요시 여기니까 현기환 수석 하에 지금 당청간에 조율이 되고 있지 않나 이제 봐지는데 조만간에 뭐 당 대표하고 대통령의 회동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이래 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야권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새정치민주연합 주도부와 혁신위원회 어젯밤 자정을 넘겨서까지 당 혁신을 놓고 한밤 설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회의장 밖으로까지 고성이 지금 흘러나왔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4시간 가량을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야권 혁신안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지금 1차, 2차, 3차 지금 세 차례 거쳐 혁신안을 내놨는데 그 건건마다 지금 반발이 일어나고 이게요. 네. 제가 혁신안 처음 나올 때 예상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겉으로 보면 그럴듯한 건데 속으로 보면 친노 개파를 강화시킬 혁신 나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혁신이기 때문에 뭔가 내놓아야 됩니다. 명분상 친노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좋지 않냐? 우리 이렇게 혁신할 거야. 명분상은 그렇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실제로는 친노 개파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이게 정확하게 그런 것이죠. 최고위원제 폐지하고 사무총장 폐지하는 거, 당원 소환제 겉으로 보면 좋습니다. 굉장히 민주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원 소환제만 해도 그래요. 겉으로 보면 좋아 보이지만 이게 당원 소환제니까 잘못 이용하면요. 극선 열렬당원 몇 명 붙이면 소수파 말살 정책으로 쓸 수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최고위원 하면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1인 2표제도 하고 여러 가지 지역별로 하고 하니까 다른 개파별로 이렇게 최고위원이 분산될 수 있는데 비노계 최고위원 같은 경우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열혈 친노당원들을 찍히면 당원 소환제 걸려가지고 그냥 나가버릴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더군다나 그 친노 비노처럼 새정치적 개파가 강하게 부딪히는 데는요, 이 당원 소환제라는 게 개파 갈등을 더 폭발시켜보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최고위원제 폐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대표 당대표 내려오고 최고위원제 폐지하는 게 다음 총선 이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까지는 문 대표 체제로 간다는 겁니다. 사무총장 폐지해도 조직본부장이나 총무본부장 얼마든지 그 문재인 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공직자 선출위원회 그 위원장이나 위원들도 문재인 대표 임명할 수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다 문재인 대표의 권한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친노와 비노 세력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어떤 분란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실제 일부 최고위원들 혁신안이 오히려 당대표의 권한만 유지해 패권주의만 강화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바로 어제 회의에서 저렇게 얘기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개파 얘기가 나오자 혁신위가 친노 패권 청산해야 하는 건 아니냐. 친노 패권 청산을 먼저 해야 되는 건데 머리와 꼬리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추미애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요. 네, 혁신안이 권력이 집중된다는 오해를 받겠구나 싶었는데 역시나 혁신안이 분열의 단초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또 이제 3차 혁신위 개혁안에 나와 있는 선출직 최고위원 임명권, 이걸 지금 당 대표에게 주겠다. 이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가장 결정적인 것이 이제 그 선출직 공직 뭐 임명권인데 네. 공천심사위원장이죠, 쉽게 말해서. 위원장을 대표가 임명한다면 비노는 반발하죠. 다 가져갔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그저께인가 정치학자들 몇 분하고 저녁을 먹은 적이 있는데 이 혁신 문제에 대해서 뭐 여야 할 것 없이 보수적인 분들도 아니고, 저는 어떻게 기대를 했냐면 정말 교과서에 나와 있는 혁신안이 있습니다. 한국 정치가 업그레이드 되려면 최고위원제 폐지, 사무총장 폐지가 아니고 딱 두 가지만 수용하면 됩니다. 새누리당이 얘기했던 오픈 프라이머리 수용하고, 중앙당 없애겠다 하면 미국의 중앙당이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 공화당이 그 유명한 당이 거대한 빌딩 속에 당뇨들이 없거든요. 전국위원회, 그러니까 경선만 관리하는 위원회가 있고 원내 중심으로 갑니다. 뻔히 있는 혁신안은 다 빼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주장했던 오픈 프라이머리 수용하겠다, 100% 수용하자, 아예 전격적으로. 우린 다 하겠다, 전제했고요. 하면 친노든 친문이든 비노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뽑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한테 공천권을 돌려주는 것인데 그 안에 대해서 애서 지금 혁신위가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한국 정치가 한 번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또 겪어야 될 것이 사실상 이 공룡 같은 중앙당을 없애야 됩니다. 혈세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선거 때만 전국위가 필요한 것이고 평소에 당원 훈련용만 하는 기구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당대표 있고 원내대표 있고 이 이중 권력 상태가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야당 혁신에 이 위에 참가한 분들이 그 여러 교수들이 한 얘기가 정치학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공부가 안 된 분들이라는 비판도 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이른바 그 친노의 카케무시아 역할밖에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비노 진영이 반발을 불러오는 건 당연한 것이죠. 네, 오늘 바로 이 혁신안 당무위원회에 올라가는데, 그리고 곧 중앙에 올라가죠. 이게 통과가 될지 말지가 앞으로 야권 분열 그리고 신당론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 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